제가 화면을 그냥 계속 같은 시로 진행을 할게요. 제가 화면을 안 넘긴 이유는 뭐냐면 이 시 기법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에서는 지금 3행밖에 안 되고 너무 짧은 시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시에서 이게 이런 기법이 수용이 되었을 때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인물 또는 사물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행가리, 우리 오늘 행가리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행가리를 통해서 또는 이름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바다가 보이는 교실을 말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열이가 한 거야. 그 바다가 보이게 해준 거는 열이야, 열이 하면서 그 열이의 마음, 그 맑은 마음, 그거를 이 화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 기법을 다시 한번 행가리를 그냥 우리 평서문이라고 한다면 겨우 제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열이 하면서 굳이 열이를 행가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행가리를 했고 또 두 번째로 한 번 더 반복했어. 열이가 하고 반복했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반복하여 선명하게 강조한다. 이거 중요하게 체크해 주시고 먼 해안선과 다정한 형제섬 그냥 그대로 눈이 시린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광경이 너무 황홀하니까 시린 가을 바다 한 장 열이 착한 마음으로 그려놓은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또 얼마나 이 화자가 감탄스러운 거를 또 한번 제시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에 시조에 종장 처리한 것처럼 하면서 응축하고 함축해서 다시 한번 감탄사 넣어주고 또 한번 맑다. 또 처음에 참 맑아라 시작했는데 또 마지막에 참으로 맑은 세상이 또 저기 있으니 라고 끝났어요. 시 기법 아까 첫 연애 2, 3행에서 중요한 것 참 맑아라 그 다음 겨우 제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열이가 착하게 닦아놓은 유리창 한 장이라고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글이라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일상적인 글로 다시 서술에 써라 한다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바꿔 쓴다면. 오히려 일상적인 글을 쓰라고 하면 더 난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쓰는 글이에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일상적인 글로 다시 서술하시오라고 쓰는 게 우리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겨우 제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열이하고 또 열이가 하면서 또 나눴죠. 그러면서 또 다시 주어로 쓰면서 열이가 착하게 닦아놓은 유리창 한 장이라고 행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다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 체크해 주시고 첫 행에서 참 맑아라 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유리창이 맑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유리창이 우선 맑을 거예요. 저도 가끔 욕실 청소를 하면은 이 사이에 유리창이 물론 여기 문이 있겠지, 유리창 문이 있겠는데 여기 닦아놓으면 아침에 너무 깨끗이 닦아놔가지고 진짜 이 샤워하고다가 이 문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쾅 부딪힐 경우가 있는데 정말 깨끗하게 닦았을 경우에 내가 막 감탄하고 있죠. 이렇게 깨끗하게 닦다니 하면서 문으로 안 나가고 여기를 이렇게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너무나 깨끗이 닦아가지고 아까 우리 슬라이드 본 것처럼 바다가 확 보이잖아요. 너무 시리도록 아름다운 바다가 확 보이는 건데 그만큼 유리창이 맑은 것인 거죠. 또 맑은 게 또 하나 있는데 유리창 밖에 보이는 풍경 아까 우리 봤던 풍경 그쵸 그게 맑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맑게 닦아놔가지고 멀리 있는 해안선 형제섬이 보이는 거야. 가을바다 한 장 그림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슬라이드 그림처럼 보이게끔 제가 준비해 놨던 거고요. 그냥 그대로 눈이 시려 너무 맑아가지고 이는 열이가 깨끗하게 닦아놓은 유리창을 통해서 보이는 가을바다가 그만큼 선명하게 한 장의 그림처럼 딱 들어오는 거죠. 너무 눈이 시려 너무 황홀하고 너무 맑아가지고 그래서 이 가을 바다 한 장을 화자는 열의 착한 마음으로 그려놓은 것으로 그래서 얼마나 맑았으면 이거 제가 그냥 너무 슬라이드 내려놨는데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나 맑았으면 또 마지막에 참 맑아라 시작했는데 또 마지막에 맑다라는 말을 감탄사를 넣으면서 또 마무리를 시상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중요한 시 기법 정일근 시를 봤는데 또 정일근 시를 볼 거예요. 바다가 보이는 교실 말고 유배지에서 보내는 정약용의 편지인데 우리 정약용은 이제 우리 고전할 때 많은
많은 작품을 볼 거예요. 정약용의 많은 작품을 보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정일근, 방금 봤던 그 정일근 시인이 쓴 유배지에서 보내는 정약용의 편지, 정약용의 편지를 저기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정일근이 그냥 쓴 거예요. 제목을 그냥 이렇게 하고 형식을 이렇게 가져온 거지 정일근이 쓴 시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고전과 같이 나왔을 경우에 정일근이란 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약용의 편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1신과 제2신이 있는데 이건 정일근이 이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아들 하규한테 보내는 그 편지를 형상화해서 본인이 정일근 시인 본인이 쓰신 거예요. 아직 미명이에요. 아직 해가 이제 뜨지 않은 미명이고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시 분석할게요. 강진의 하늘 강진의 벌판. 실제로 정일근이 고향이 전라도 담양이고요. 이 강진도 전라남도에 있는 지역이죠. 강진의 벌판, 새벽이 아까 미명이라고 했으니까 새벽이죠. 당도하게 기다리며 중로차를 다리는 치운 계절이야. 너무 추워. 근데 우리 실제 정약용의 큰 아드님 하견아, 남해의 바다를 건너 우두멍을 넘어오다 소오름으로 몰아치는 한이바람에 문풍지에 숨겨둔, 문풍지, 우리 이 창틀 옛날에 창호지니까, 그래서 우리 이상에 가정할 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도 나 들어가야 되지 않니? 문으로 못 들어가면 그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당시로 이제 형상화하는 거니까 유리가 아닌, 우리 방금 봤던 유리가 아닌 문풍지, 창호지에 숨겨둔 내 귀하나 부질없이. 이때 시온은 지금 치운 계절, 너무 추운 계절이고 새벽이 당도하기 전이고 미며 또 부질없어 강조하고 있어요. 서울의 기별이 그립고, 이 화자는 지금 화자 심정이 다 계속 이렇게 나와. 그리워. 흑산도로 끌려가신 우리 그 정약용은 정조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유배를 가게 되는 사건이 이제 여러 사건이 우리 고전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또한 천주교 학회가 있어가지고 형님도 그렇고 정약용 그만 풀려나긴 했지만 형님은 이제 끌려가셨죠. 정약용 형님, 약전 형님의 안부가 그립다. 저희들끼리 풀리며 쓸리어가는 얼음장 밑 찬 물소리에도 열 손톱들도 젖어 흐느끼고 깊은 어둠의 끝을 헤치다 손톱마저 다 닳아 쓰러지는 적소의 밤이요. 강진의 밤은 너무 깊고 어둡구나. 지금 막 부질없고 춥고 흐느끼고 또 어두워요. 깊고 어두워요. 목포, 해남, 광주 더 멀리 나간 마음들이 지친 봉두 남발을 끌고 와 이 악문 찬 물소리와 함께 흘러가고, 또 감정이 아득하여라, 정말 아득하여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처음도 끝도 찾을 수 없는 미명의 저편은 나의 눈물인가 무덤인가. 나 여기서 정말 이 유배 와서 죽는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하면서 아득한 나의 그 유배 생활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무덤인가까지 나왔어요. 무덤인가 하는 것까지. 등잔불 밝혀도 등뼈 자욱이 깎고 가는 바람소리, 머리 풀어온 강진 벌판이 우는 것 같구나. 우리 많은 시를 보다 보면은 달림이 머리 풀었다, 바람이 머리 풀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2신을 볼게요. 우리 항상 시상 전환이 있어요. 그쵸? 앞과 뒤가 항상 시상 전환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시상 전환을 할까 볼게요. 우리 명절 전에 많은 분들이 음식을 하셨을 텐데, 이분은 지금 혼자서 이제 유배지를 생활하니까 음식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뭘 하냐면은 무채를 썰어요. 저도 무채를 되게 좋아해서 무채를 써는데, 혹시 무채 써보신 적 있어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무채는 유난히 물론 달인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겠죠. 상당히 조심스럽게 간격을 유지해가면서 쓸어야 되고, 또 조심스럽게 해야 돼. 손을 다칠까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굳이 무채를 썬 행위를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성찰의 행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고 긴 겨울밤들을 예감했을까?
본인이 나의 유배는 12년간 동안의 유배 생활을 하고 또 뭐 하고 계속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말 500여 권이 넘는 많은 서적을 남기신 분이시죠. 사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유배 생활하면서 남기신 지금 자료가 우리한테 엄청나게 정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남기셨는데, 그 겨울밤 동안 이분은 뭐 하셨을까? 무채도 쓰셨고, 나 혼자 살아야 되니까 자급자족해야 되면서 텃밭에 물을 이미 심어 놓으신 거야. 이 겨울까지 올해 끝날 것 같지 않아. 한 계절이 끝날 것 같잖아. 이 유배 생활이 끝날 것 같지 않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감했을까? 봄날 텃밭에 물을 심었어. 여름 한철 노란 묵꽃이, 묵꽃도 진짜 예뻐요. 감자꽃도 되게 예쁜데 묵꽃도 되게 예쁘거든요. 노란 묵꽃이 피어 가끔 나비들이 찾아와. 완전 분위기 달라지죠. 1신과 2신. 이제 친구가 이제 생겨서 자연물을 통해서 친구가 생긴 거예요. 저도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흰 나비가 이렇게 와주면 꼭 그 영혼이 이상하게 되게 힘들 때 흰 나비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날아와 주면 꼭 그 영혼이 나한테 와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도 그런 거죠. 가끔 나비들이 찾아와 동무해 주더니 이제 그중 큰 놈 몇 개를 물을 뽑았어. 너와 지금 추녀 끝으로 드름이 열리는 새벽까지 밤을 재워서 무채를 쓰는 거야. 근데 어떻게 무채를 쓰면서 뭘 하냐면 절망을 썰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채 써는 행위에 대해서 시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 이 화자는 무채를 썰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이 시험인데, 보은산 컹컹 울부짖는 승냥이 울음소리가 두렵지 않아. 아까는 잠깐 볼게요. 부질없이 지금 모든 게 다 막 흐느적거리고 다 너무 깊고 어둡고 막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아득하고 막 그렇게 가요. 악문찬 치운 계절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이제 어둠이 두렵지 않아. 아까 어둠이 이제 어둠도 두렵지 않고요. 승냥이 울음소리 두렵지 않아요. 또 반복하고 있어. 두렵지 않다. 아까 아득하여라 계속 부드럽다 반복하고, 이거는 이제 두렵지 않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독한 어둠도 깊은 어둠도 두렵지 않아. 어쩌다 폭소리 지는 밤이면 등잔불을 이루어 이제 공부하시는 거야. 우리한테 남기신 이제 분위기가 나오죠. 이제 어둠 두렵지 않는 상태에서 절망을 다 썰어버린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시경 강의보를 엮는다. 하거나 나이가 들수록 그리움 한 소절 없어. 말하고 있는 거야. 아들한테. 첫 해에는 산이라도 날려보낼 것 같은 그리움. 얼마나 그리우며 산까지 날려버린다는 그리움이 강물이라도 싹둑싹둑 베어올 것 같은 한이, 이 정서, 일신의 정서는 그리움과 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에 와서 바뀌죠. 의미 없어. 삶은 그런 거야. 다 하얗게 지워버릴 수 있어. 다 그런 거 그냥 깨끗하게 지울 수 있어. 하고 있는 이 신에서 사의제에 앉아서 시 몇 줄을 읽으며, 우리 정약용 씨 이제 고전할 때 하겠죠. 세상의 법도, 왕가의 법도 흘러가는 법. 그래, 모든 절망, 유배 생활 이런 거 다 흘러갈 수 있어. 내가 유배지에서 나는 이렇게 책을 엮어낼 거야. 공부할 거야. 시를 쓸 거야. 하면서 힘줄 고운 한들이, 힘줄 너무나 한이 강물이라도 싹둑싹둑 베어볼 것 같으니까 얼마나 깊은 힘줄이 얼마나 저기 하겠어. 그런데 이제 사가가지고 흘러가요. 흘러가서 그리움도 다 흘러갔어. 그래서 그리움과 한이 남아있지 않는 제2신을 봤어요. 그러면 왜 정일근은 굳이 정약용의 편지의 형식을 갖고 와서 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실제로 정일근은 민중운동을 하시면서 도망을 다니시는 경찰 용어로 그 말이 나오는 데 있는데 생각이 나는데, 수배 그를 당하니까 도망을 다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유배 생활을 이제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만 나는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 정약용의 편지를 가져오면서 나의
그 삶을 투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이 쓴 편지가 아니라 시인 정일근의 작품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고전과 엮어서 나올 때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거는 정일근이 쓰신 거고,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되어 있을 때 아들 하규에게 보내는 편지로 아들 하규한테 보내는 편지 글도 우리 고전할 때 할 거예요.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그 작품이죠. 편지로 형상화되어 있어요. 이 지금 정일근 쓴 작품에 시인이 시위 주동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정확히는 안 돼. 수배를 받을 때 거제 학동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실제로. 그런데 그때 이 정일근 시인이 소설가 우리 문순태, 우리 징소리로 유명한 문순태의 작가, 제가 정일근 작가의 이걸 쓴 게 아니라 문순태 작가를 써놓은 이유 때문에 글씨체를 바꿔놨어요. 혹시. 그래서 41년생이야. 우리 김승옥 작가, 이청준 작가, 그때 작가들이죠. 최인웅 그런 분위기. 최인웅 물론 38년생이긴 하지만 그 분위기 때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1941년 생이었어. 그러면 우리 60년, 70년, 한참 70년대 민중운동 있었고 80년대까지, 80년 후반까지 이때 한참 민중운동을 심하게 했던 때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태어났어. 그러면 이때 20살이야. 30살, 40살. 이때 한참 이분들이 많이 이 민중운동을 많이 하셨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배지라고 이제 문순태 작가분이 유배지라는 83년도 작품인데, 이런 상황을 쓰신 거죠. 이런 상황을 쓴 거를 정인근 시인이 본 거예요. 학동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을 때. 그래서, 이 편지로 형상화한 이 시를 쓴 거고, 지금 정인근 시인이 내 삶을 투영할 수 있었고 대입을 시켜서 쓴 거예요. 이 시가 그런 거고, 문순태 작가는 징소리로 우리 이제 주요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징소리 유명한 작품이고, 또한 문순태 작가는 다산 정약용이라는 책을 2003년도에 발표합니다. 그만큼 문순태 작가는 정약용에 관한 그런 작품들 많이 쏟아냈어요. 또 마무리를 하셨고, 그래서 편지의 발신자는 다산 정약용이고 수신자는 하규예요. 하지만 정일근이 이 자기의 처지를 대입시켜서 쓴 시가 이 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문순태 작가는 소설할 때 많은 작품을 할 거예요. 예, 할 거고, 잠깐 소개만 연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시를 조금 더 분석을 할게요. 일시는 겨울이었어요. 치운 계절, 미명이었어. 해가 뜨기 전 미명이었어. 얼마나 진짜 요즘 해 뜨기 새벽에 되게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산은 서울의 기별과 흑산도로 유배된 형님의 안부를 그리워했어요. 그쵸? 치운 계절이고 소울음으로 몰아치는 한이바람이 불며 얼음장 및 찬물 소리가 들리는 강진의 밤은 너무 깊고 어둡다고 했어요. 그러니 멀리 나간 마음들이 이 악문 찬 물소리와 함께 흘러가고 아득하다, 정말 아득하다 또 반복하고, 반복을 통해서 아득함을 더하는 건데, 유배 생활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지? 막 그냥 그리움과 아득한 하늘로만 계속 갔어. 강진 벌판이 우는 것 같다. 내가 우는 건데 강진 벌판이 우는 것 같다라고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신에서는 이제 바뀌었어요. 이 신에서는 유배지에서 가꾼 무 중에 큰 놈 하나 가져와서 무채를 써는 거. 유배지에서는 뭐든지 다 직접 해야 되니까 직접 썰었을 거고, 무를 써는 행위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긍정적이라는 거, 그쵸? 절망을 썰며 절망을 다 썰어버린다는 거, 하얗게 다 지워버려, 깨끗이 다 잊어버린다는 거잖아. 긍정적인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산에게 정신적으로 무는 썰 행위는 힘을 주는 행위라는 거, 긍정적이라는 거. 컹컹 울부짖는 승냥이 울음소리가 두렵지 않고 유배보다 더 독한 어둠이 두렵지 않아 두 번 말했고, 무를 썰며 두려움을 떨쳐낸 겁니다. 그러니까 무를 써는 행위에 대해서 이 시에 대해서 중요하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폭소리 지는 밤이면 등잔불을 이루어 공부를 하시는 거죠. 시경 강의보를 엮는다거나 사이제에 앉아 시 몇 줄 읽으면 처음에는 산이라 날려보낼 것 같은 그리움도 다 사라지고 강물도 다 하얗게 다 지워버리고 모든 건 다 흘러가는 거야. 그쵸? 정말 이렇게 살면서 가장 억울했던 게,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어했지, 왜 이렇게 울었지, 왜 이렇게 속상했지, 왜 이렇게 아파했지, 그게 되게 속상할 때 있어요.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힘줄 고운 한들이 삭아서 흘러가고 또 그림도 남의 바다로 흘러가 성을 만드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첫 번째 편지에서 준 절망, 그리움, 두 번째 편지에서는 모체를 썰면서 다 사라져 간다는 거. 흘러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 다른 소설 작품에서 그 화자가, 그 소설의 주인공이 태도가 억지로 하는 거가 많아요. 그런 거와 비교해가지고 이걸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 천천히 신압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편지 속에 나타난 다산의 정서는 절망, 그리움, 한이었는데, 이게 다 사라지는 게 천천히 억지로 누군가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무채를 썰면서 스스로 모든 거는 다 흘러가게 마련이야, 지나갈 거야 하면서 스스로 터득한 거죠. 다산을 괴롭히는 것들은 승냥이 울음소리와 독한 어둠이었는데 그것도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했고, 무채를 써는 행위나 책을 엮고 시를 읽는 행위가 다 뭘까요? 시름을 해소하고, 그쵸? 나를 위로하는 행위. 나를 위로하는 행위. 저 같은 경우는 좀 운동을 하는 편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나를 위로하는 행위? 전시회 가는 거. 그래요. 우리는 절망에 늘 빠지죠. 그리고 아픔, 한이 많은데, 그거를 많은 선진국에서는 물어봐요. 인터뷰할 때. 우리 좀 있으면 이제 국어교육 할 때 이제 화법도 하고 인터뷰에 그런 관한 면접 같은 것도 이제 할 건데, 요즘에 인터뷰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 같아요. 시름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거를 또 물어보는 거, 또 에세이 쓰는 거, 이게 많은 선진국가의 에세이의 공통된 물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신을 위로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꼭 물어보죠. 그래서 내가 음악을 하는 행위, 여러 가지 운동하는 행위에 대해 쓰는 그런 거에 대해 에세이를 쓰는 게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교과서에 이런 게 실리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절망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를 보여줬던 시고요. 또 이 시도 상당히 정말 방금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인데, 오늘 보는 시들이 시어도 많지 않고 시행도 많지 않아요. 연도 그렇게 많지 않아. 하지만 어려워요. 볼게요. 박수호의 문답인데, 화난 또 벚나무가 나왔어요. 벚나무 밑인데 화나다고 합니다. 화내요. 근데 젊은이가 화난 벚나무 밑에서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무겁게 물어요. 모두 지나갑니까? 라고 무겁게 물어요. 그랬더니 노인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말할까? 말까? 말해야 되나? 하고 망설이고 있어. 그랬더니 바라보고만 있던 벚나무가 활짝, 아까 화난 벚나무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라만 보고 있던 벚나무가 활짝 하면서 어떻게 하냐? 폈던 꽃을 왕창 흩날려 버려요. 흩날려 딱 보여요. 이게 문답이에요. 묻고 답하는 거였어요. 도대체 왜 노인은 망설이는데 벚나무가 그것도 활짝 폈던 꽃을 왕창 흩날려 보일까요? 무슨 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볼게요. 벚나무 미쳤어요. 근데 화난 벚나무였어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첫 번째 시행이었어요. 근데 젊은이가 무겁게 물어요. 모두 다 지나갑니까? 방금 좀 전에 봤던 정일근 씨처럼 모두가 다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 라는 물음의 같은 시죠. 모두 그냥 지나갑니까도 아니라, 그냥 지나갑니까? 묻는 게 아니라 모두, 그리고 지나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젊은이가 안고 있는 어떤 고민 또는 어려움에 대한 물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이고 어떤 어려움인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게 지금 죄송한데, 여기에 지금 나불나불이에, 죄송합니다. 더 하나 올라가야죠. 여기에 지금 이 화면을 제가 오늘 좀 줄였어야 되는데 못 줄였는데, 이 나불나불이 시행을 다 시행을 다, 연을 다 구별해요.
납을 이렇게 반복을 해요. 연을 다 구별해 가면서. 요게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이 화면 처리를 제가 슬라이드를 조금 크게 만들어 갖고 죄송합니다. 요게 지금 밑에 화면에 있는데 안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그냥 납을 하면서 연 구별을 해 가요. 그래서 제가 연 구별 두 사선을 그어놨는데 염화 미소와 같은 선문답을 보이는 것처럼 해요. 벚꽃이 활짝핀 벚꽃이 왕창 벚꽃을 확 날려버려. 노인은 말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답인 것처럼 보여지는 선문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벚나무가 젊은이가 무겁게 한 질문인데 말할 듯 말 듯 노인은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들 때 누군가를 만났는데 누군가의 말을 듣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사람의 나를 봐주는 정말 봐주고 싶은 나를 봐주는 그 눈빛, 봐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안쓰러워해주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미 노인도 아는 거야. 그래 노인은 경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 라고 말하는 것보다 말할 듯 말 듯 해주는 그 자체로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노인의 그 망설임 그 자체로 모든 게 지나갈 거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말보다 그냥 그 느낌으로 우리는 답을 얻어갑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걸 우리는 사실 보고 싶잖아요. 그런 상태, 분위기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노인은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말하지 않고 분위기를 주는데 마침 그 분위기를 더욱더 잘 알고 있는 벚나무가 그냥 왕창 그래 그거야 왕창 확 꽃잎을 확 내려보내주는 그런 벚나무의 답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노인의 반응, 젊은이가 묻는 것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는데 노인은 그거를 해결책까지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말해주다 말아주다 그러고 있는 순간 벚나무가 확 분위기로 딱 잡아주잖아요. 벚나무는 젊은이의 고민이 무엇이고 노인의 왜 답한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침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침 그 분위기에 그냥 조금씩 바람에 휘날리는 게 아니라 왕창 벚나무 확 쏟아져 버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고민을 확 해결해주는 행위, 벚나무 행위. 그래서 시의 형식이 모든 시행의 행과 행 사이를 한 행씩 비우고 있는 이 시는 독자로 하여금 천천히 읽게 해주는 거야. 왜 자꾸 시행을 아까 그래서 하나면에 안 나오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제가 이렇게 사선 그어가지고 한 줄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이 분위기를 조금 느끼시라고 제가 그냥 사선 긋고 옆으로 가로로 안 했던 이유가 이 이유이긴 한데 천천히 읽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이 신압으로 뭔가 천천히 흐르면서 읽혀지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거를 이 시는 그 기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행가리, 아까 보여준 행가리도 있었고 시행 비우기, 한 행식, 시행을 비운 거예요. 하나하나씩. 읽자마자 곧바로 의미가 잡히는 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의미를 제가 정일근의 유배지 시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그래서 보여드린 이유고 신압으로 떠오르게 하기 위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오행의 말미에서 그 분위기, 우리는 분위기에 의한 삶이 많이 점차 나이 들수록 추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소리보다, 음성의 소리보다는. 오행의 말미 활짝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그 다음 행 첫머리에 폈던 에 연결되어야 하는데 원래 활짝 폈던 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가를 해버렸어요. 시인은 의미상 연결되어야 할 활짝과 폈던 사이 행가를 베버리면서 이 신압으로 이 삶의 의미를 깨우치기를 삶을 읽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기법을 쓰신 거죠. 그래서 요 자체의 시의 형식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이유를 행가리와 시행 비우기 묘미의 효과, 시인의 의도, 기법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 요 서술형 준비할 수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 활짝을 벚나무에 연결시켜 꽃을 흩날려 보내는 행위 주체인 벚나무를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 활짝이라고 했어. 활짝. 아까처럼 멍울이 아니라 그렇게 피었던 꽃을 벚나무가 활짝 그리고 왕창 중요한 말이죠. 활짝과 왕창 되게 중요한 시어죠. 앞부분 사행에서는 젊은이와 노인의 인생, 삶에 대한 선문답이었어요. 노인은 망설이고 있어요. 신압으로 지나갈 거야. 망설이는 것 자체에 그 시간 끄는 것 자체가 천천히
천천히 삶은 답해줄 거야. 그걸 말해주는 거였잖아요. 이를 돕고 있던 벚나무가 노인을 대신해 분위기 잡아주는 거죠. 명확하게 또 다른 선문답으로 꽃을 활짝 왕창 흩날리며 답을 주는 것이죠. 이런 시어들이 일행시 하나씩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납을 하면서 시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 하나씩 납을 잡아준 의미가 이 효과를 주기 위한 의미였다는 거예요. 천천히 삶은 시납으로 너가 깨닫게 될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하면서 답을 주는 시였습니다. 나불이라는 거는 사실은 나불대다라는 가벼운 느낌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느낌을 가로로 그냥 했다면 그런 느낌이겠지만 한 연씩 연을 바꿔가면서 행가리를 하면서 했던 이유는 뭐냐면 무거운 질문에 답을 주는 거예요. 가볍게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단순하고 명쾌한 답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며 모든 것들은 극단적이거나 심각하게 고민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나갈 거야. 지나가죠. 근데 그거를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면 너무 힘들게 지나가는 건 아니고 바닥을 치더라도 너무 힘들지 않게 내 육체를 너무 상하게 하지 않게 너무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시에서는 이 시의 시작 기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고 형식상의 행가리 계속하면서 아까 행가리가 했죠. 활짝 폈던 행가리 했고 계속 행 비우기 연을 구별해 가는 거 그게 이 시의 시작 기법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나석 중에 나이테를 위한 변명을 하는데 오늘 상당히 벚꽃, 나무, 숲 좀 오늘 생태시에 다운 물론 생태시에 그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물에 다운 그런 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시도 상당히 또 슬라이드가 제가 다음 시간 이어할 때 좀 슬라이드 좀 올려드릴게요. 제가 다음부터는 좀 가로로 가더라도 줄여서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좀 보세요. 맨 밑에 자료는 맨 밑에 화면을 자료 보세요. 나이테를 위한 변명이라 합니다. 나이테라는 건 뭐예요? 우리 나무에 계절에 따라서 요 가로로 자르면 여기에 이렇게 둥글게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계절에 따라서 이 나이테가 여기가 달라져요. 그것도 설명을 여기 하고 있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의 일생은 어느 여름날 심심해서 던진 물수제비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의 일생이야. 근데 물수제비의 흔적이 아니었다 합니다. 그건 뭐예요? 나무의 울음이었다. 나무가 울고 간 파문이었다. 나무에게 뭘 투영을 하고 있네. 그의 일생을 투영을 하고 있는데 북박이 3이라고 사는 것이 고만고만한 나무. 그쵸? 우리도 이 뿌리가 내 있으니까 북박이 3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슬프고 괴로울 것 없을 것이라 단정하지만 뿌리는 하루에도 몇 리를 물 길러 나갔다 와서 그쵸? 뿌리가 특히 우리나라 나무 뿌리는 상당히 깊고 넓게 퍼져 있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휙 쓰러지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막 폭풍 같은 막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는 날도 되게 갑자기 많은데 나무가 다 쓰러져 있어.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바로바로 와가지고 쓰러진 나무를 다 썰어가지고 바로바로 또 실어가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딱 썰어놓은 나무를 집에다 딱 놓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안 된대. 법으로 걸린 데서 못했는데 다 쓰러져 있어.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뿌리가 깊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우리는 나무 하면 뿌리 깊은 나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나무는 특히 더 뿌리가 깊고 널찍하게 넘어서 휙 쓰러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 하려는 건 아니고 뿌리는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땅 밑에 겉으로 보기에는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밑은 되게 바쁜 거잖아.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고정된 게 아니야. 붙박이라도 엄청나게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어.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물론 삶으로 이제 투영을 해야 되죠. 일단 표면적으로 뿌리의 역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거야. 만일에 건기에 오면은 이 나이테도 바뀌고 습기와 건기 때 나이테가 이제 바뀌는 건데
건기에 이 뿔이 역할을 못하니까 끙끙 앓겠죠. 표면적으로 우선. 생이 아파 우는 것이었다. 저 수만 마리 수만 마리 이파리들 떼약벌 아래 나와 아우성치고 있는, 물 줘 아우성치고 있겠죠. 잎새들이. 그 우둔지에, 맨 우둔지에, 맨 꼭대기 우둔지 새 둥지를 무상으로, 새 둥지까지 있겠죠. 무상으로 새들이고 돈 안 받았어. 여기서 살아 하면서 바깥 소식을 듣긴 하지만 저 산 넘어가 궁금해요. 이 북박이처럼 보이는데 또 저기 산에 나무가 궁금해. 여기 나무가 궁금해 하면 뭐야? 너 여기 무상으로 줬으니까 너 새에 날아가서 알아와 하면서 또 세상을 읽고 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고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시연을 우리 선생님이 좀 잠깐 읽어주시겠어요? 맨 마지막 안 보이는 거 자료 화면에서 제가 찾는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만. 제가 잠깐 찾을게요. 제가 여기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 지금 선생님들 자료를 보세요. 한 덩이 파문을 던져보는 것이 소원인. 제가 맨 마지막 줄. 한 덩이 파문. 아까 처음에 나무가 울고 간 파문이었다 했잖아요. 파문이었어. 근데 울고 간 파문이었어. 근데 한 덩이 파문을 던져보는 것이 이 나무에게는 소원이에요. 어떤 소원? 그럼 이 도대체 파문은 무엇일까? 파문은 무엇일까? 나무는 인내심 많은 시인이었던 것이다. 이 화자는 지금 시인이었어. 근데 어떤 시인? 인내심 많은 시인이었어요. 세상을 읽고 와야 되는 거였어요. 이 시인의 화자는 지금 시인으로서 나의 그 시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 나무의 울음이라는 거. 시인의 아픔이겠죠. 시인이 뭔가 전달하고 싶은 의도? 그런 거겠죠. 그쵸. 우선, 정확히 한 번 더, 이제, 표면적으로는 지금 뿌리의 역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새의 역할, 새의 기능, 새로운 다른 산의 이 소식도 알아와주는 그런 걸 봤는데, 왜 지금 나이테, 굳이, 이 나석중이라는 시인이 나이테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를 썼을까라고 잠깐 볼게요. 우선 나이테를 잠깐 확인할 텐데, 나이테는 계절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게 생긴다고 합니다. 이 방금 봤던 나이테에서 저도 이 시를 알기 전에는 몰랐어요. 대체로 봄과 여름에는 물이 충분하죠. 그러니까 성장이 활발해. 그렇기 때문에 연하게 넓게, 그러니까 우리 나이테 딱 자르면 색깔이 다른 게 이래서 다르다고 합니다. 연하고 면적이 넓어요. 어떤 거는 막 면적이 좁게 있는데 어떤 건 되게 넓어. 이게 춘제예요. 춘제고, 가을부터는 이제 성장 속도가 이제 물도 이제 수분도 없고 하니까 감소해서 새뼈벽이 두껍고 부피가 작고 치밀해. 그러니까 색깔이 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테가 이렇게 생기는 건데, 우리 삶이 아까 우리 지금까지 봤던 시처럼 정말 그쵸. 언제까지나 항상 밝고 힘을 주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삶의 희망적인 삶, 나한테 뭔가 세상을 넓게 아니면은 나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사는 삶, 또 그렇지 않은 삶, 좀 천천히 아니면 늦게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삶을 보여주는 그 추제의 나이테의 그거를 가지고 내 삶의 그런 성장 속도, 변화 속도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한 조직과 짙은 조직이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동시호 모양의 나이테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테가 생성되는 과정 속에 나무의 마음, 시인의 마음이겠죠. 방금 것처럼 추제를 보여준 것처럼 나무의 나이테에 내 삶을 투영하고 특히 내 삶은 어떤 삶이었어? 시인의 삶이었어요. 나무의 삶의 기록이라 할 나이테였어요. 아까 나이테. 하지만 우리 삶의 기록인 거죠. 사실은 어느 여름날 심심해서 던진 물수제비의 흔적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물수제비가 만들어내는 수면 위 무늬는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물수제비 물에다 파문 던지는 거. 근데 나이테는 나무의 울음, 나무가 울고 간 파문이라고 합니다.
파문은 파도가 만들어내는 문이지만 나이테를 파문이라고 말할 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이 그렇게 좀 간단히 말한다면 긍정적일 때가 있고 부정적일 때가 있는 그런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나이테를 파문이라 말할 때는 단순한 물수제의 흔적이 아니라 나무의 울음이라 만들어낸 성장의 기록, 삶의 기록, 나의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그쵸? 그래서 나무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 못한다, 붙박이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밑에 뿌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잠재의식, 또 아니면 잠재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뭔가 쌓아왔던 것들, 추구했던 것들,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념들, 이런 것들은 나를 멈추고 있는 나무같이 보이지만 그것들은 계속 나의 인식을 바꿔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무에게 특별히 슬프고 괴로울 건 없을 것이다 단정했어.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슬퍼? 왜 슬퍼? 그렇게 물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내면, 마음의 내면은 칫솔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내면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멈춰 있어. 너무 늦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내면 그렇지 않아. 그걸 뿌리로 형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앓고 있어. 그 사람 내면은 너무 좀 강하게 말하면 썩고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앓고 있는 거야. 생이 아파 우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뿌리를 통해서. 저 수만 마리 이파리들 떼약꽃 아래 나와서 아우성치고 있는 거야. 그만큼 나는 내면에 힘들게 있는 거야. 나무 줄기는 그 자리에 붙박인 것일지 몰라도 뿌리는 물을 찾아 하루의 넓이를 움직여 영양을 공급한다. 나는 수없이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 물을 먹고 자란 수만 잎들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겠고, 나무는 맨 꼭대기 우둔지에 새 둥지를 무상으로 새들이고 소식 듣고 와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는, 세상을 읽고 와 하면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항상 내 자신은 뭔가 계속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추구하고 찾아보고 하는 그런 삶, 내 내면은 그만큼 아파 울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지 끝에 새를 둔 둥지에 사는 새들이 멀리 날아갔다가 돌아와 세상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나무는 마음이라도 새들을 따라 넓은 세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내 삶은 정말 붙박이처럼, 좀 더 우리 그런 시도할 건데, 똑같은 행선지, 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행선지를 하지만 내 행선지는 똑같지만 내 마음은 그 행선지가 아닌 것으로 지금 운전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운전하다가 자꾸 딴 생각해가지고 딴 데 가는데, 그래서 약속을 잡을 때는 운전 안 하는 제 이유가 그건데, 그렇다는 거죠.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선지는 항상 똑같고 내 하루 일과 내가 오늘 마무리해야 될 건 항상 똑같아. 하지만 내 상상과 내 이상과 내 바람 같은 거는 항상 다른 거와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고, 화자는 몸은 붙박일지라도 넓은 세상을 향해 항덩이 파문을 던져보는 것. 그쵸? 그냥 시인의 꿈이라고 해야 되나? 보면은 한 작품이라도 누군가의 이게 낭송이 되길 바라는 게 사실 시인들의 꿈이죠. 모든 작가들의 꿈일 수도 있고, 나무를 인내심 많은 시인이었던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화자가 여기 투영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선우의 단단한 고요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 텐데, 이 시 또한 상당히 삶을 보게끔 하는 자연에서 가져온 소재로 이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